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댁이고요. 남편과 저는 친구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예요. 사실 제가 더 몸이 달았었죠. 그때 저와 사선 방향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분위기가 참 특이했죠. 뭐랄까, 약간은 그늘진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게 신비한 듯한 그런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 사람에게서 눈길을 뗄 수가 없더라니까요. 친구의 친구 몇 다리를 건너서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의 연락처까지 알 수 있었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명문대를 나와서 현재 공무원 5급 공채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저를 기억하고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반응은 심드렁했답니다. 그렇게 한동안 반응이 없더니 제가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니까 슬슬 제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나오기는 했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죠. 학벌로 따지자면 제가 많이 기우는 형편이었답니다. 서로 마음만 맞는다면 까짓 학벌이 뭐냐 하는 생각이었죠. 그 사람과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에게서 느낀 그늘이 어쩌면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을 모르고 자랐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손에 혼자 자랐다니 자라면서 느꼈을 외로움도 컸겠죠. 한 1년 정도 만나다가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시아버지 될 사람이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처럼 좋은 대학교를 나온 머리 좋은 며느리를 기대하셨다나요? 그렇지만 예비 남편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승낙을 받아냈죠.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바람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친정엄마가 많이 곤란해하셨어요. 엄마한테 바깥 사돈 될 사람이니 사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는 몰라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제게 줄 예물도 대충, 예복도 대충, 저한테 줄 것은 모두 대충 해주었답니다. 좁쌀만한 다이아 반지도 간신히 해주었고 웨딩드레스를 벗고 입을 예복도 기성복 중에서도 싸구려를 선택하더라고요. 한복도 간신히 한 벌을 해주는데 싸보이기 이를 데 없는 동네 한복집에서 한 벌 해주더군요. 친정엄마가 분통을 터뜨리셨죠. 왜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야 하냐고 말이죠. 거기다가 사실 공채 시험이라는 것이 워낙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잖아요. 그것도 친정엄마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만 제 편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시부 모시며 살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집도 간신히 방 2칸인 변두리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집값을 많이 치르고 들어간 집이었죠. 그러고도 시아버지는 제게 별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귀한 남편 만난 걸 고마워해야 한다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진 그래, 다른 집들 악독한 시어머니 있는 것보다야 시아버지 한 분만 날 힘들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어요. 시아버지가 예상 밖의 것들을 관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시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인간이었습니다. 준영이가 공부 중이니 안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너는 집에 와 있으려무나. 그리고 며칠에 한 번 가서 반찬이나 빨래나 해주고 오면 된다. 난데없는 시아버지의 별거 명령이 떨어졌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떨어져 살라뇨. 그것도 친정에 가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가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마치 파출부처럼 가서 반찬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라니 정말 황당했어요. 아버님, 저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신혼부부라고요. 아무리 시험 공부 중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별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혼자 있다고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왜 결혼 허락하신 거예요? 차라리 시험에 붙고 결혼하라고 하셨어야죠.
제가 시집으로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시아버지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가잔다고 따라간 남편 또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 시아버지 둘 다 들으라고 가서 또박또박 제 의견을 말했어요. 아버님, 시험 공부 중요한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주변 상황이 정리되어야 시험 공부도 잘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 이 사람 마음이 아무래도 편하지 않을 거고, 또 아버님이 귀한 아들 내조하실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준영 씨가 아버님 뒷바라지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하고 있을 때보다 따로 있는 게 더 시험 공부에 지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순간에 정말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찢었죠. 시아버지가 제가 하는 말을 버릇없는 말대꾸라고 생각했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사기 재질로 되어 있는 잿더리를 벽에다 던진 것이었어요. 잿더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에 흩어졌죠. 아버님, 저희가 기왕 결혼을 한 이상 아무리 부모님이라 해도 이러실 권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걸 왜 모르세요? 그리고 아버님,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는 않으셨다고 해도 이건 엄연히 폭력이에요. 어떻게 맞이한 지 1년도 안 되는 며느리 앞에서 이런 충격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세요? 남편이 제 입을 막고 끌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준영 씨도 그래. 어떻게 새신랑이 오란다고 그렇게 홀딱 가버려? 집에 새 신부 혼자 놔두고 말이야. 귀를 막고 한번 물어봐. 세상 천지에 시아버지 집에 들어와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것도 단 둘이. 당신은 이게 경우에 맞는 요구라고 생각해? 남편이 싹싹 빌다시피 제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원래 가부장적인 분이야. 자라면서 아버지 뜻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 어머니도 살아생전에 아버지 의견 반대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고. 당신이 이해해, 응? 참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아니, 가부장적이면 그 요구가 아무리 불합리해도 다 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남편의 이런 해명이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더러 시험 공부 뒷바라지 제가 제대로 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든지 여기 눌러 앉아서 다시는 저를 볼 생각을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뜻을 시아버지에게도 분명히 전했죠. 신혼 초부터 별거 하느니 차라리 헤어지겠다고 시아버지에게 대들고 대들어서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성공했어요. 첫 번째 라운드는 제 승리로 끝난 것이었죠. 가면서 시아버지한테 본의 아니게 말대꾸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니 아버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 성격이 원래 이렇게 도리가 아니거나 좀 불이한 것을 보면 못 견디는 성격이거든요. 이런 제 성격과 시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성격이 충돌해서 시아버지와 저 사이에 대립은 자주 일어났죠. 거기다가 자식에 대한 긍지가 너무 지나친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에 자주 와서 둘러보고는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하는데 이건 뭐 시어머니보다 더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시집살이가 더 맵다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반찬이 이게 뭐냐? 네 남편이 무슨 소냐? 불밭이 따로 없구나. 이래가지고 체력이 필요한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할 수나 있겠니? 우리 집 반찬까지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죠. 사실 지금 상황에 제가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버는 돈으로만 두 식구가 살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다지 넉넉할 리가 없었죠. 돼지고기는 기름기도 많고 건강에 좋지 않다. 공부하느라고 앉아있는 애한테 먹일 만한 음식이 아니야. 고기를 먹이더라도 소고기를 먹여라. 하루에 한 끼는 소고기로 단백질 섭취를 시켜줘야 해. 소고기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요. 하지만 당신 아들이 아직 수험생인데 무슨 돈으로 하루에 한 번을 꼭 소고기를 먹일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가장이 수험생인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저 나름대로 식재료를 신경 써서 식사 준비를 했단 말이죠. 수중에 있는 돈을 고려해서 건강한 식재료 찾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 일에까지 참견하는 시아버지가 참 경우 없다 싶더군요.
이렇게 시아버지와 제가 사사건건 대립하던 중 드디어 남편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답니다. 시아버지도 뛸 듯이 기뻐했죠. 시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같이 좋은 게 아니라 수험생 시절에도 그렇게 아들 하나 가지고 유세를 떨더니 이제는 더 심해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연수를 마치고 발령을 받아 꽤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죠. 이제는 제가 버는 적은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머리를 써서 쪼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 흐뭇했답니다. 친정엄마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쁜 것도 잠시 또 시아버지가 제 화를 돋우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남편의 오늘날이 있기까지는 내가 키우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야. 그러니 네 남편이 버는 돈은 모두 나한테 보내라. 내가 알아서 적금도 부어주고 내 생활비도 쓰고 할 테니 말이다. 네 남편이 번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는 말이다. 알아들었겠지? 아니, 마누라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왜 시아버지가 남편의 월급을 관리한단 말인가요? 아버님, 그러면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도 여전히 제가 이 사람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자기 가정은 자기 힘으로 꾸려나가야죠. 이제 충분히 그럴 능력도 되고요. 너 같은 처지에 네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그걸로 고마운 것을 알아야지.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란 말이다. 그거 말고 뭘 더 네 남편한테 바라는 거냐? 평생을 키운 나하고 이제 겨우 2년 남짓 뒷바라지한 너하고 설마 비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 정말 할 말을 잃겠더라고요. 듣는데 혈압이 오르는 건 둘째치고 세상에 이런 부모님도 다 있구나 싶었어요.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겠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2년밖에 뒷바라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과 저는 함께 새 가정을 꾸렸어요. 죄송하지만 아버님은 저희를 응원해 주셔야죠. 이 가정에 아버님이 여전히 속해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죠. 안 그런가요? 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뭔가 손에 잡히면 또 집어던질 기세였어요. 제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들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거였죠. 결론이 나지 않는 시아버지와 저의 대립.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골치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오죽하면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다 썼다니까요. 시아버지 시집살이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시나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평생 교육시켰으니 벌어오는 돈은 다 시아버지한테 가지고 오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게시판에 댓글이 주르르 달렸어요. 당연히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였죠. 다만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면 생활비는 드릴 수 있겠지만 결혼한 아들의 수입 관리를 아버지가 다 한다는 것에는 모두들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이런 굵직굵직한 싸움거리뿐만 아니라 제 신경을 긁는 사소한 요구도 많았죠. 일주일에 2번은 집에 와서 저녁을 차려라. 언제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으니 와서 술상을 차려라. 그것도 하루 이틀 시간도 주지 않고 직전에 연락해서는 제게 명령조로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또 말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버님 혼자 계시고 큰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생활비는 드릴 수 있지. 그치만 당신 월급 전부를 관리하겠다는 건 절대 안 되는 말이지. 내가 걱정돼서 미리 말하는 거지만 몰래 몽땅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기만 해봐. 진짜 가만 못 있으니까. 제발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당신도 제대로 된 의견을 좀 보여봐. 아버님도 당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더 당당하게 요구하잖아. 결국 친정엄마한테까지 얘기를 했죠. 친정엄마가 남편한테 따로 전화를 했고 제 입장과 같은 말을 하셨어요. 처가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남편도 아버지 의견을 반영해 생활비를 좀 많이 챙겨드리는 걸로 결정했죠. 저 역시 남편이 꽤 돈을 받아오는데 혼자 있는 시아버지가 남루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충분히 쓸만한 돈을 드렸고요. 그런데 돈을 받을 때마다
굳이 전화를 걸어서 제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꼴랑 200만 원 줘놓고 내 입에 풀칠은 하겠어?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정성껏 키운 줄 아니? 그 아이 그렇게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내 덕 아니냐? 그리고 그 학과도 내가 선택하게 했었다. 그 사이 교육비는 또 얼마나 들었겠니? 나 네 남편 교육비 대느라고 빚도 있는 사람이다. 월급 받아서 내가 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위해서 적금도 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세상 자식들이 모두 결혼해서도 버는 돈 다 자기 집에 갖다 주어야 해요, 아버님. 자식 키우면서 교육비 안 드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건 당연 부모들이 다 하는 일이죠. 저도 아이 낳으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왜 아버님만 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키움값 받으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 넉넉하게 챙겨드리잖아요. 볼 때마다 시아버지 얼굴에 불만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생활비 많이 주니 넘어간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던 거죠. 내 친구들을 보니까 요즘 내 나이대에 많이 타는 튼튼한 차를 굴리고 있더구나. 나는 지금까지 차도 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내 아들이 이제 나 차 사줄 돈은 충분히 버니까 차 한 대는 내 명의로 만들어 놔라. 이것까지 설마 안 된다는 말은 안 하겠지? 사실 우리 집에도 차가 있기는 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타는 차였어요. 그걸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이미 하던 일에서 퇴임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아버지한테 그런 좋은 차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더군요. 사실 우리 차를 바꿔서 저는 이제 그만 타고 남편이 끌고 다니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시아버지한테 이런 뜻을 전했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생활비도 많이 안 주는데 자기 차는 꼭 새 걸로 사달라며 우리가 사려고 했던 새 차에 대한 할부값은 꼭 제 월급에서만 해결하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혹시나 시아버지 차 사는 일에 단 한 푼이라도 더 갔다가는 이번에는 정말 이혼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말았네요. 그런데 이 파파보이가 결국 아버지 고집을 꺾지 못하고 기어코 할부로 차를 샀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저한테 숨기고 있다가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고 알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미 예고한 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이 예상보다 늦게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거의 보름이나 지난 다음에 저를 데리러 왔죠.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말하셨죠. 직업이 좋을지 모르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참 마음에 안 드는 사위라고 말이죠. 결국 시부차는 저질러 놨으니 저희 차를 미루기로 했네요. 남편이 자신은 굳이 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알아서 뒤로 빠졌어요. 시아버지와 저의 싸움을 좀 줄여보자는 생각에서였겠죠. 그래서 제가 타던 차는 같이 타기로 마무리됐고 좀 더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이 차를 먼저 쓰기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요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집안의 도배를 모두 새로 해야겠으니 그 비용을 대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 감독을 하라고 하기도 했고요. 언제는 또 친척 중 누구 결혼식에 가는데 그때 입을 명품 로고가 붙은 양복을 꼭 마련해내라고 하기도 했어요. 이건 무슨 명품 핸드백 사달라는 시어머니하고 다를 바가 없더군요. 견디다 못한 제가 몇 번 더 친정으로 가버리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와서 빌어서 간신히 저를 데리고 가곤 했죠. 아무튼 그렇게 시아버지는 제 생활 최대의 스트레스였답니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안 계시다기에 시집살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런 말은 절대 해당 사항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퇴근길이었답니다. 그날은 거래처에 여기저기 다닐 일이 있어서 제가 차를 가지고 나온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옆에 아주 익숙한 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바로 시아버지 차였어요. 제 스트레스의 주범인 시아버지였지만 길거리에서 우연히 보니 어쨌든 가족이라고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창을 내리고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 순간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답니다. 제 또래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여자였어요. 시아버지가 운전을 하면서도
하도 다정하게 얘기 중이었기에 저는 도로 차창을 올리고 말았죠. 하지만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 여자와 뭔가 긴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슬쩍 따라가기가 쉬웠어요. 차가 시내를 관통해서 미사리 쪽으로 가더니 한 분위기 있어 보이는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최대한 먼 곳에 차를 대고는 몰래 따라 들어가 보았어요. 들킬까봐 테이블에 앉지는 못하고 문 밖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죠. 이야기가 정말 긴한 이야기인지 제가 여러 번 빼꼼히 카페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데도 얘기하는 것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얼굴이 꽤 예쁜 편인 여자였어요. 지적인 분위기가 철철 흐르는 여자여서 둘이 어떤 관계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버님 말야, 혹시 너무 외로우신 건 아닐까? 나 오늘 길거리에서 아버님 차에 젊은 여자가 같이 탄 거 봤어. 미사리까지 가시던데. 얘기도 아주 긴한 얘기인 것 같았고, 내가 보기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니까. 남편이 픽 웃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이었죠. 제가 얘기를 하고 나니 남편이 갑자기 더 크게 웃더라고요. 누군지 내가 알 것 같다. 걔는 아버지 사촌 형제 딸이야. 나랑은 그러니까 육촌간이 되는 여동생이지. 미국에 있다가 최근에 귀국했어. 바로 구해구만 뭐. 그런데 요즘 세상에 당숙하고 당질이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야? 그렇게 긴히 나눌 말이 뭐가 있어. 아무튼 여자의 정체가 제가 생각하던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이후에도 시아버지 옆에서 자주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시집에서 그 여자를 본 적도 있었죠. 요즘 세상에 당숙과 당질이 뭘 그렇게 자주 만날 일이 있냐고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건 걔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 하나를 구상하고 있나 봐. 커피 전문점을 하나 열고 싶어 한대.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사실 의논할 사람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나 봐.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걔네 아버지 되는 당숙한테 신세진 적도 있었고 최근에 귀국해서 한국 물정을 잘 모르기도 해서 도와줘야 되거든. 뭐 그런 사정이라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육촌 시누이가 되는 사람이었죠. 남편보다 손 아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육촌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는 잊고 있었고 그렇게 몇 주가 흐른 다음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밑반찬을 아주 넉넉히 해오시면서 제 시부에게도 갖다 주라고 하기에 반찬들을 챙겨 들고 퇴근 후 조금 늦은 저녁에 시집으로 갔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더니 현관문 앞에 어떤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육촌 시누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만 들었지 인사는 처음이네요. 제가 아마 옳게 되는 입장일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다음에 뵐게요. 제가 지금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뭐 그리 놀랄 일이 있었던지 어딜 빨리 가봐야 한다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서둘다 보니 핸드백이 도어락 손잡이에 걸리면서 바닥에 뭔가가 떨어지더군요. 집어들고 보니 가방 장식품이었어요. 비싸 보이는 물건이라 꼭 전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래층으로 따라 내려갔죠. 찰나의 순간이라 아직 멀리 못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쉽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두리번거리다가 다른 동까지 와버렸고 마침 어떤 여자 통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여자 같더라고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더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아버님한테 무슨 대책이 있으신 건데 그 여자랑은 정말 언제 헤어질 거야? 이 말만은 정확히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에 더 자세한 말은 들을 수 없었어요. 속으로 이 시누이도 애정관계가 복잡하구나 생각했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찾아갔죠. 아가씨, 여기 뭐 하나 떨어뜨리고 가셔서. 그야말로 유령이라도 본 듯 기겁을 하며 도망을 가더라고요. 정말 빠른 속도로 그곳을 벗어나는 거 있죠?
남편이 퇴근한 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집까지 드나드는 이유가 뭐냐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기를 그 사업 관리를 아버지에게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커피 전문점이라면 젊은 사람들의 감각이 필요한 일이었기에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거야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그즘 남편은 일이 많은지 귀가가 늦는 날이 많았어요. 공무원의 좋은 점 하나가 칼퇴인데 남편은 신입이라 아직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었죠. 남편이 힘들겠다 싶었어요. 친정엄마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등급이 좋은 사고를 사서 올려보내셨어요. 이번에도 역시 넉넉하게 보내주셨기에 시아버지 몫까지 준비했죠. 그리고 거의 밤을 새고 사고를 고았어요. 덕분에 다음날 출근해서 신나게 졸았답니다. 시아버지가 먹을 것을 따로 담아서 차에 싣고 시집을 향해 갔죠. 시집에 도착해보니 좀 의외의 상황이 눈앞에 벌어져 있더군요. 우선 신입이라 일에 바쁘다던 남편이 그날만은 칼퇴를 했는지 시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함께 그 육촌 시누이도 같이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 늘 귀가가 늦었던 남편이었기에 조금 이상하다 싶긴 했죠. 그리고 또 좀 이상한 것이 제가 들어가니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지 입을 다물면서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었어요. 할 얘기를 해봤자 시누이가 벌인다는 사업 이야기밖에 없었을 텐데 그 이야기가 저 있는 곳에서는 못할 이야기인가 싶더라고요. 하긴 우리 시아버지가 저를 무시하는 거야 뭐 잘 알고 있긴 하지만요. 저 같은 사람이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고마워해야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뭐 사업 이야기 같은 얘기를 제 앞에서 굳이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한 것은 틀림없었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이 계속 찜찜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고 피곤하다며 먼저 잠에 떨어지고 나서 침대 옆 협탁 위에 있는 남편 핸드폰이 눈에 띄었죠. 패턴이 걸려있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는 한 일과 아버지밖에 모르는 단순한 사람이었죠. 슬쩍 멀리서 보았던 패턴을 비슷하게 따라해보니 금방 풀리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주고받은 문자가 우선 보이더군요. 어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어떻게든 이 애비가 알아서 할 테니 기다려라. 이런 내용밖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처리한다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패턴이 열린 김에 남편의 핸드폰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죠. 그러다가 앨범에서 그 시누이와 남편이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좀 상식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세상 사촌간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다지 교류가 없는 판국에 육촌남매가 같이 사진 찍을 일이 뭐가 있나 싶더라니까요. 셀카는 아니고 누가 찍어준 듯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기억 하나가 있었죠. 그때 그 시누이의 통화 내용 말이에요. 특히 그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더라니까 라는 대목에서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절 보고 그렇게 놀랐다는 말인데 저는 그 집 며느리 되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놀랄 이유가 없는데 뭔가 제게 숨기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중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시집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남편도 제 시간에 퇴근하기 시작했죠. 제 계획을 실행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저는 일부러라도 시집을 자주 방문했어요. 결국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예고 없이 찾아가 보니 마침 세 사람이 또 같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번에도 그 묘한 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일부러 이것저것 싸간 음식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유쾌하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여관에서 자연스러워지지 않더군요. 제가 가지고 간 음식을 다 먹은 두 남자가 담배를 피우겠다고 베란다로 나갔죠. 아가씨, 한식집 차리신다면서요? 한식집은 일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아버님같이 연세 좀 있으신 분이 관리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나저나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어요. 남편이 분명 커피 전문점이라고 말했지만
일부러 넘겨짚어 물어본 것인데 역시나 걸려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주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한국 물정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한국 땅이니 한국 먹거리가 제일 잘 팔릴 것 같아서 그걸로 사업 아이템을 정했어요. 이제 그 세 사람 사이에 제가 모르는 모종의 일이 있다는 것은 제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었죠.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신우의 어떤 말도 또 머릿속에 떠올랐죠. 바로 핸드백 장식을 주러 나갔을 때 한 말. 그 여자랑은 언제 헤어질 건데? 라고 전화에 대고 하는 말이었죠. 여기서 그 여자라 함은 바로 저를 칭하는 말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것일까요? 저는 고개를 여러 번 저었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했죠. 다음날 남편을 먼저 출근시킨 다음 바로 흥신소를 붙였답니다.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바로 며칠 만에 흥신소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진 몇 장들이 우선 날아왔거든요. 육촌 시누이 혈족이라면서요. 다정하게 같이 모텔에 드나드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기도 안 차더군요. 남편의 퇴근 시간, 그 여자가 남편의 직장 앞에 서서 기다리는 사진도 있었죠. 흥신소에서 보내온 동영상에는 제가 모를 자동차를 타고 둘이 서울 근교로 나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직업이 공무원인 만큼 조심해야 했겠죠. 숙박업소 출입은 주로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잡았고 퇴근 시간이 늦었던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인 것도 알게 되었네요. 흥신소의 말로는 남편은 거의 정시 퇴근을 한다고 말해줬어요. 남편이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집에 와서 하는 꼬라지를 당분간 지켜보았어요. 퇴근할 때마다 무지무지 피곤해 보이더군요. 하긴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나갔다가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반대 방향인 집까지 먼 거리를 운전해서 오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주 단순한 인간인 줄 알았더니만 피곤해하는 연기는 꽤 수준급이더군요. 이후에 보내오는 사진들도 가관이었어요. 커플 모자에 커플티를 착용한 사진부터 시작해서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처럼 천진하게 뛰노는 사진까지 별별 사진이 다 있더라니까요. 둘이 불륜관계라는 것은 이제 분명했죠. 그리고 당연히 육촌 시누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을 테고요. 하지만 한 가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이 일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하잖아요. 적어도 시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고 난 후에 묵인했다는 것이었죠.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사진들과 동영상이 담긴 USB를 남편 앞에 던졌어요. 그걸 본 남편의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핏기가 없어지더군요. 남편을 추궁했어요. 우선 얼마나 된 사이인지를 물었죠.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남편이 전부 포기한 듯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그 여잔 내가 대학교 때부터 좋아한 내 첫사랑이야. 잠시 사정이 있어서 헤어져 있다가 최근에 다시 만난 사이야.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잠깐 즐긴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것보단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간직해온 첫사랑이라뇨. 그렇게 첫사랑을 못 잊으면서 왜 저하고 결혼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망설이면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제가 먼저 접근해왔지만 사실 저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알아보니 우리 친정이 잘 산다는 걸 듣게 되고 아버지와 의논해서 결혼을 결정했다고 말이에요. 친정이 잘 사니 수험 생활이 끝날 때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미친 부자가 수험 생활 동안 돈 꺼낼 수 있는 ATM이라고 저를 생각한 거예요. 결혼을 어떻게 수험 생활할 동안 생활비 대주는 용도로 생각했어? 그 좋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나 봐? 첫사랑? 그래. 누구한테나 첫사랑은 있지. 그렇게 첫사랑이 소중했다면 어떤 이유로든 다른 여자와 사귀거나 결혼했으면 안 되는 일 아니었을까?
당신의 첫사랑이라는 그 여자도 당신이 시험에 붙을 때까지 생활비 대줄 용도로 다른 여자와 사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서로 힘들어도 같이 살면 되지. 그깟 돈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를 옆에 두고 산다고? 웃기지 마. 수험생활 뒷바라지 하는 게 힘들어서 그 여자는 널 찬 거야. 딱 보면 나오잖아. 그게 네가 말한 진정한 사랑이야? 당신은 그 잘난 머리로 공부만 하지 말고 사람 보는 눈을 높여봐. 하긴 내가 그런 말 할 처지는 안 되네.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돈 써가며 내조했을까? 남편이 말없이 듣고 있더군요. 그 여자가 먼저 남편을 차서 헤어지게 되었다더군요. 그래서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했다는 것도 듣게 되었죠. 그게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고, 귀국해서는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은 그때 시험 공부 중이었고요. 그때 마침 제가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대시를 했었던 바람에 결혼까지 한 거였죠. 웃긴 건 시아버지가 그 여자를 무척 마음에 들어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같은 명문대 출신이라 머리가 좋다는 이유에서요. 시부가 얼마나 가부장적이냐면 자식을 낳으면 머리는 엄마 쪽을 담는 거라며 무조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미 결혼식까지 치른 자식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데 뜯어 말렸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반가워했다네요. 정말 비뚤어진 아버지와 비뚤어진 아들의 합작품이 아닐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남편놈과 함께 시부에게 찾아갔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구는 남편놈과 함께 도착했더니 시부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이 사람 이제 다 자랐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아버님이 초등학생 학교 보낸 것처럼 참견하신 일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 잘 교육시켰다는 분이 아들의 불륜관계를 부추기다뇨? 그리고 이미 결혼한 죄 없는 며느리를 내쫓을 생각을 하셨다고요? 아버님의 아들에 대한 평생 교육이 어땠는지를 정말 잘 알겠네요. 바로 아버님의 그런 삐뚤어진 사랑이 삐뚤어진 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지. 돈이 필요해서 잠깐 같이 사는 계약관계가 아니라고요. 뭐 위자료 치르고 아들 이혼하면 그만이라 생각할 건가요? 아버님이 돈 뜯어내는 ATM 정도로만 생각했으니 저도 순순히 물러날 생각 없네요. 뜯어간 만큼 도로 채워 넣으셔야죠. 아시죠? 저는 남편 수험 생활을 마칠 때까지 가정에 헌신했고 남편은 뒷바라지 해준 조광지처 배신하고 더러운 불륜이란 걸 저지른 불륜남일 뿐인 거. 물론 아버지로서 아들 불륜 눈 감아준 것도 법적으로 크게 작용할 거예요. 다들 그만한 대가는 치르셔야죠. 뭐라? 시끄럽다. 네가 끝까지 못 배운 티를 내는구나. 나를 감히 훈계해? 귀한 우리 아들을 너같이 못 배운 것한테 주려고 평생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 줄 아느냐? 거기다가 계집애가 남자에게 정신이 팔려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먼저 뒷공문이 쫓아다니던 네가 내 마음에 들었을 줄 아느냐? 거기다가 생각한 만큼 돈도 안 쓰는 구두쇠 집안이더구나. 잘 산다기에 수험 생활할 동안 퍼줄 줄 알았지. 거기다가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하나부터 끝까지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었어. 못 배웠다고 계속 무시하시는데 그쪽이야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나 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겠어요? 법적으로 사기 결혼에 해당하는 행위를 오로지 돈 때문에 밀어붙였으면 그건 부모가 자식 이용했다고밖에 생각 못하죠. 그리고 귀한 아드님 공무원 만들 생각은 하고 한순간에 인생 망할 줄은 상상도 못했나 보죠? 이 사람 직장? 공직이죠. 그래서 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제가 책임지고 끌어내려 줄게요. 사기 결혼과 불륜을 행한 공직자.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조금 전까지 당당하던 시아버지가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자신이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는 둥, 여러 가지로 저를 힘들게 했겠다는 둥. 이제 와서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없는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죠.
두 부자가 싹싹 빌다시피 하지만 저는 봐줄 생각이 없어요. 증거를 다 갖추어 투절을 했죠. 증거는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전 남편은 파면 내지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였죠. 그리고 저번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던 글에 제 근황을 달았고 저를 걱정해주던 사람들이 전부 함께 그 부자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저는 위자료를 듬뿍 받아내고 이혼했어요. 결혼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 같은 건 할 게 없었지만 제가 가정에 충실히 기여한 점을 내세워 위자료를 최대한 받고 끝냈죠. 하지만 그 돈으로 제가 겪은 상처들의 큰 위로가 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상간녀에게도 소송으로 승소의 위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끝까지 진심이 담긴 사과를 듣진 못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조금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을 너무 좋아했던 게 죄였나 싶기도 하고 큰 상처를 남기고 간 결혼이라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사기친 놈이 잘못한 거지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저런 부모 많다지만 이런 식으로 팔자 한번 펴보려고 자식 장사하는 부모를 처음 겪어봐서인지 솔직히 이제 결혼이란 게 너무 두렵네요. 제대로 된 집안에 시집 가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싶네요. 지금까지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짧게나마 많은 위로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